자, 이번 시간은 제 소유권 중에서 소유권의 취득에 관한 주제 살펴보겠습니다. 이제 부합이라는 개념하고요. 점유 취득 시효 관련한 주제 볼 텐데, 그래요. 이 점유 취득 시효는 난이도가 상당히 어렵게 구성이 되고요. 부합은 전반적으로 무난하게 구성되는데, 지난번 문제에서 좀 난이도가 있게 구성이 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자, 일단 부합이라는 개념 앞에서 소유권의 범주 얘기할 때, 정당한 권원 없이 수목이나 농작물을 재배한다. 수목의 경우는 상관이 없었고, 농작물의 경우, 경작기, 수확기에 이르기 전이다라고 하면 토지 소유권에 부합한다. 이런 개념들이 하나의 이슈가 됐었고요. 자, 또 건물에 뭔가를 달라붙게 한다. 그러면 그것도 부합이 인정이 되게 된다. 떼낼 수 없는 거, 이걸 우리가 부합이라는 개념을 잡게 됩니다. 그래서 먼저 부합에 인정되는 케이스, 자, 동산이라고 하는 거, 자, 토지하고요, 동산이 결합을 하게 된다라고 하게 되면은 이때는 그 가액의 크기와 무관하게 무조건 토지 소유자, 부동산의 소유자가 동산을 취득을 한다. 동산의 소유권을 함께 취득한다라고 해서 우리가 예시할 수 있는 게 저런 경우죠. 제일 대표적인 게 기름탱크, 주유소 밑에 기름탱크라고 하는 거. 그게 이제 얼마나 되는지 모르겠지만 만약에 땅값이 싸고요. 도시 외곽적이라서 주유소의 기름탱크가 겁나 비싸다라고 했을 때 그 두 개 떼낼 수 없거든요. 그러면 그 동산이라고 하는 것은 토지 소유권에 부합하게 된다. 이렇게 이제 가는 거예요. 그래서 금액과 무관하게 부동산에 동산이 부합하게 된다. 즉 부동산의 소유자가 동산의 소유권도 함께 취득이 된다. 이런 식의 취지. 농작물하고요, 수목 이미 설명드린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정당한 권원에 의하지 않냐고 수목이란 농작물이 타인의 토지에 재배, 경작이 되게 된다라고 한다면 이때는 농작물의 경우 예외가 있었죠. 수확기에 이르기 전이다라는 전제가 쌓여 있게 되면 이 농작물 그리고 바로 수목이라고 하는 것은 토지 소유권에 부합하게 된다라고 할 것. 자, 그다음에 건물 소유권 얘기를 또 가봐야 되죠. 그래서 건물에 증축 등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떼낼 수가 없게 된다라고 하게 되면은 이 부분, 증축된 부분은 건물 소유자가 그 소유권을 취득을 하게 된다라고 하는 거. 이걸 우리가 부합이라 부르고요. 뒤에서 이제 판례 중에서 이슈가 됐던 게 그 얘기예요. 시멘트를 어떤 건물에 달라붙게 했다. 증축했다는 얘기지. 그럼 시멘트라고 하는 것은 당연히 어떻다? 건물 소유권에 부합하게 된다. 물론 이제 부당이득 반환 얘기가 좀 어렵게 구성이 됐었거든요. 해서 또 하나 비교해 볼 만한 것이 나중에 우리가 임대차 쪽을 공부하다 보면은 그런 얘기를 하게 됩니다. 바로 부속물의 매수 청구라는 개념이 있고요. 또 부합이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예를 들 때 이런 식이야. 임대인이라는 사람이 갑소유의 X, 자, 바로 갑소유의 X 건물에 대해서 을이라는 사람이 만약에 시스템 에어컨을 설치했다고 한번 전제해 보겠습니다. 해서 시스템 에어컨이라는 게 떼낼 수가 있다는 전제가 붙게 되면 이건 소위 부속물의 문제로 해석을 하게 되는 것이고, 만약에 시스템 에어컨이라는 걸 떼낼 수가 없는 상태다라고 전제가 깔리게 되면 그때는 무슨 문제? 부합의 한 예시가 되게 됩니다. 그래서 을이라는 임차인이 어떤 에어컨, 시스템 에어컨을 설치했는데 이게 떼낼 수가 없는 상태다. 그럼 이게 무슨 문제? 부합의 문제가 되게 될 것이다. 그 시스템 에어컨도 건물 소유자가 권리를 갖게 될 것이다. 근데 만약에 시스템 에어컨을 떼낼 수 있고 일정한 요건, 즉 임대인의 동의를 받거나 임대인으로부터 매수를 했다라는 전제가 쌓이게 되면은 그때는 소위 임차인은 임대인에 대해서 부속물의 매수를 청구할 수 있다. 이런 식의 얘기가 계약법 파트에서 논의하는 거예요. 자, 일단은 뒤에서 또 관련한 부분 보겠고요. 자, 부합이 발생하게 되면 소위 이름하여 부당이득 반환 청구의 문제가 발생하게 됩니다. 자, 어떤 사람은 갑이 소유하고 있는 X 토지에 대해서 을이라는 사람이 수목을 재배했다. 그럼 수목의 소유권은 누구한테 귀속이 된다? 바로 갑에게 귀속이 된다. 그거는 별개의 문제로 을의 입장에서는 이 수목에 해당하는 비용, 이게 부당이득에 해당되니까 소송을 통해서 부당이득 반환 청구라고 하는 것을 할 수가 있다. 그냥 뺏기고 마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이런 개념들, 바로 부당이득 반환 청구와 관련한 것이 뒤에 문제를 통해서 30회 문제에서 난이도 어렵게 하나 구성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일단 그렇게 하나 보시겠고, 그 다음에 저당권의 효력, 요건 저당권 파트에서 주로 논의를 하게 되는데, 자, 일단 가볼까요? 갑소유의 X 건물에 대해서 을이라는 사람이 저당권을 가지고 있다라고 전제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이 X 건물에 대해서 증축되는 부분 등이
다른 사람에게 대해서 이루어지게 된다. 그러면 을의 입장에서 갑이 채무를 변제하지 않게 되면 경매 청구를 해서 이걸 경매에 붙여버릴 거예요. 그럼 낙찰받은 사람은 이 증축된 부분을 같이 낙찰을 받는 걸 했을 때 당연히 부합이 발생하게 되면은 이때는 당연히 어떻다 증축된 부분의 소유권도 함께 취득한다. 이 얘기를 가리켜서 부합이라고 하는 것, 저당권 효력이라는 것은 부합물에도 효력이 미친다. 근데 이제 저당권 파트에서 따로 공부할 주제 중에 하나가 저당권의 효력을 부합물에 미치지 않기로 약정을 하고 등기까지 하게 되면 낙찰 받으신 분은 뭐라고요? 바로 부합물에 대해서는 그 소유권을 주장할 수 없다라는 해석이 가능해지게 됩니다. 다시 갑시다. 자, 저당권의 효력이 부합물에 미친다라는 얘기인 즉슨 이 문제 물건이 저당권자에서 경매 신청이 이루어지고 경매가 진행됐을 때 낙찰 받은 사람이 부합물의 소유권도 함께 취득하는 것을 가리켜서 저당권의 효력, 부합물에 미친다라는 의미가 되게 될 것이고, 다만 저당권 설정 계약을 체결할 때 혹시 여기다가 증축하는 부분은 저당권 효력이 미치지 않기로 한다라는 것을 특약을 맺고 등기까지 하게 되면 낙찰 받는 사람 입장에서는 당연히 증축된 부분이 자신이 낙찰 받을 부분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가 있기 때문에 이때는 저당권 효력, 부합물에 미치지 아니하는 경우도 존재할 수 있다라고 하고, 요 나중에 저당권 파트에서 다시 논의할 주제입니다. 해서 그 정도고, 약간 말씀드렸던 거 부속물의 매수 청구, 떼내릴 수 있으면 무슨 문제? 부속물 매수 청구의 문제가 될 테고, 떼낼 수가 없으면 부합의 문제로 해석을 하게 된다. 그래서 이 얘기는 중간중간에 필요할 때마다 저당권 얘기할 때 또는 지금 이제 임대차 얘기할 때 부속물의 매수 청구할 때 또 한번 지적을 해드리게 될 겁니다. 해서 일단 그렇고요. 부합이 부인되는 사례들을 가지고 검토를 한번 하시게 되면, 부합이 부인되는 사례. 자, 지금 부합이 인정되는 사례. 자, 일반적인 경우의 수를 살펴드렸고요. 부합이 부인되는 사례. 별거 아니고요. 자, 토지 위에 건물을 짓게 된다라고 하면 어떻다? 이때 건물은 토지 소유권에 부합하지 않는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공부했던 것 중에 그런 게 있었죠. 자, 물건의 취득이라고 하는 거, 원시 취득이라는 개념과 승계 취득이라는 개념이 있다. 그래서 원시 취득, 공유 수매를 매립하거나 별 쓸데없던 것 중에 하나가 무주물의 선점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건물의 신축이라고 하는 거, 신축한 사람이 토지 사용권을 가지고 있는 건 별개의 문제로 건물의 소유권을 취득을 하게 된다. 그래서 건물은 토지 소유권에 부합하지 않는다. 그냥 던져주는 질문이고요. 농작물이라고 하는 거, 정당한 권원에 의해서 수목이라고 하는 거, 정당한 권원을 가진 자가 경작 또는 재배를 하게 되면 당연히 이것은 토지 소유권에 부합하지 않는다. 그리고 좀 어려웠던 주제가 바로 그 얘기가 있었죠. 농작물이 수확기에 이르게 되면 정당한 권원이 없다라고 할지라도 농작물자, 경작자가 농작물의 소유권을 갖게 된다. 이런 식의 얘기해서, 자, 이 부합에 관한 주제가 세 문제가 7년 동안 구성이 되게 됩니다. 바로 문제 가지고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29회 때는 어떤 문제가 먼저 나와 있나요? 해서 부합에 관한 설명, 옳은 것을 고르시해서 1번, 건물은 토지에 부합한다라고 해서 틀리게 뽑았죠. 건물은 토지 소유권에 부합하지 않는다. 2번, 정당한 권원에 의해서 타인의 토지에서 경작 재배된 농작물은 토지 소유권에 부합하지 않죠. 해서 2번도 틀렸고요. 3번, 건물에 부합된 증축 부분이 경매 절차에서 경매 목적물로 평가되지 아니한 때 매수인은 그 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한다라고 해서 표현 더럽게 어렵네요. 판례지면 되겠고요. 자, 사안 단순화시켜야 돼. 자, 저당권의 효력이라는 건 따로 얘기 안 해도 다 부합물에 미친다라고 했었죠. 경매에서 낙찰 받으신 분은 따로 그 증축된 부분에 대해서 얘기가 없다라고 한다면 그 부분까지 함께 얻어다 소유권을 취득을 하게 된다. 이 얘기를 부합이 저당권 효력, 부합물에 미친다라는 의미가 되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배제 특약이란 말을 따로 얘기하지 않았기 때문에 당연히 저당권의 효력, 부합물에 미치게 될 것이다. 그래서 3번도 틀리게 뽑았고요. 자, 토지 임차인의 승낙을 받아서 임차 토지에 나무를 심은 사람은 다른 약정이 없다라고 한다면 토지 소유자에 대해서 그 나무의 소유권을 주장할 수 없다. 나름 어렵게 나온 거예요. 자, 가볼까요? 이건 임대차라는 개념까지 알아야 돼요. 자, 갑이라는 사람이 X 토지의 소유자가 되게 됩니다. 을이라는 사람과 이 X 토지에 대해서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고 을이 임차인의 지위에 있게 됩니다. 그럼 만약에 을이라는 사람이 이 토지 위에다가 나무를 심게 되면은 이때 이 나무의 소유권은 임차인에게 귀속이 되고요. 정당한
권한이 있기 때문에 임차인에게 귀속이 되고 토지 소유권에 부합하지 않는다. 이렇게 할 거예요. 자, 그런데 요건 이제 저희까지 알아야 되는 그런 주제였어서요. 이게 뭐냐면은, 병이라는 전차인이 있습니다. 그런데 요건 임대차까지 같이 이해를 해야지 알 수 있는 지문인데요. 자, 그런 얘기를 합니다. 자, 동의 없는 전대차에 있어서 전차인이라고 하는 사람은 임대인에 대해서 아무런 권리가 없다라고 우리가 임대차 할 때 설명을 드리게 됩니다. 그래서 을이라는 사람이 갑의 동의를 받지 않고 불법적으로 전대차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때 임대인이라는 사람은 원칙적으로 임차인에 대해서 뭘 할 수 있다? 해지 등을 할 수가 있고, 이와는 별개 문제로 전차인이라는 사람 누구에 대해서 임대인에 대해서 어떤 권리도 주장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임대인, 갑의 입장에서 보게 되면 동의 없는 전차인 병이라는 사람은 정당한 권원을 가진 자가 아니다. 그래서 지문을 보니까 임차인의 승낙만을 받아서 임차 토지에 나무를 심은 사람, 동의 없는 전차인이 되게 됩니다. 이 동의 없는 전차인은 임대인에 대해서 어떤 권리도 없기 때문에 임대인의 입장에서 보게 되면 정당한 권원 없는 자가 나무를 심은 케이스가 되겠고, 이때 그 나무의 소유권이라고 하는 것은 누구한테? 바로 토지 소유자에게 귀속이 된다 해서 이런 취지예요. 그래서 이 얘기는 바로 동의 없는 전대차 관련한 이 개념을 이해를 하고 있는가, 이걸 물어보는 그런 문제라고 해석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동의 없는 전차인은 어떻다? 임대인과의 관계에서 어떤 권리도 주장할 수 없다. 자, 임대차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전대차라고 하는 개념은 동의 있는 전대차가 있고 동의 없는 전대차라는 개념 두 개가 나오게 됩니다. 이거 자세한 내용 계약법에서 논의를 하게 될 텐데, 동의 있는 전대차다라고 전제가 되게 되면 이 전차인이라는 사람은 마치 임대인과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것처럼 일정한 권리를 주장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하죠. 물론 이제 전차인 병이라는 사람은 임대인에게 차임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그래서 동의 있는 전대차, 다시 한번 사례를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자, 갑이 임대인이 되게 될 것이고요. 두 가지 경우일수록 나눠서 봐야 되죠. 갑이 임대인이고 을이 임차인이고, 자, 을이 갑의 동의를 받아서 병과 전대차 계약을 체결했다. 그래서 이 사람을 동의 있는 전차인이라고 부르게 됩니다. 미리 다 외우고 들어가야 돼. 동의 있는 전차인은 마치 뭐랑 똑같이 취급을 한다? 임차인과 똑같이 취급한다. 그래서 이 동의 있는 전차인은 임대인에 대해서 뭘 해야 되고? 차임을 지급을 해야 되고, 대신 자, 나중에 임대차, 전대차가 종료가 됐을 때 부속물의 매수 청구라든가 지상물의 매수 청구 혹은 비용 상환 청구권, 이런 것들을 행사할 수 있다. 이게 동의 있는 전차인의 권리가 되게 됩니다. 이게 동의 있을 때 얘기야. 그런데 똑같은 그림인데 갑이라는 사람이 있고 을이 있고 병이 있게 되는데, 자, 이게 임대차고요. 임대차. 그다음에 이게 전대차. 그런데 이 전대차라고 하는 것이 을이라는 사람이 갑의 동의 없이 지 멋대로 누구한테 전대차, 병과 계약을 체결했다라고 한다면 최소한 병이라는 사람은 누구한테 갑에게 어떤 권리도 주장을 할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 그래서 이 문제에서는 동의 없는 전차인은 임대인과의 관계에서 정당한 권원을 가진 자가 아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자, 이 사람이 심은 나무라고 하는 것은 바로 토지 소유권에 어떻다? 부합하게 된다. 상당히 어렵게 구성을 했어요. 그래서 이 문제의 논의 핵심이 뭐라고요? 동의 있는 전대차와 동의 없는 전대차의 개념을 이해해야만이 알 수 있는 것. 다시 갑시다. 나중에 임대차 또 공부할 때가 있겠지만은 기본 틀을 잡으셔야 돼. 자, 동의 있는 전대차 하면 전차인이 마치 누구한테 임대인과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것처럼 일정한 권리와 의무가 발생하게 된다. 동의 없는 전대차에서 전차인과 임대인의 관계는 서로 아무 관계가 없다. 그래서 동의 없는 전차인이 임대인에 대해서 어떤 권리를 주장을 하거나 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이 얘기를 외우고 들어가야 된다고. 이 지문을 소화해봤자 아무 쓸모가 없어요. 똑같은 지문 안 나와.
해서 다시 동의 있는 전대차에서 전차인은 임대인에 대해서 일정한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 동의 없는 전대차에서 전차인은 임대인한테 어떤 정당한 권한도 존재하지 않는다. 이 개념을 알고 있나 모르고 있나를 물어보는 그런 개념이에요. 그래서 누가 나무를 심었다고요. 근데 그 사람이 정당한 권원을 가지고 있으면 그때는 부합이 발생하지 않을 테고, 정당한 권원이 없다라면 그때는 어떻다? 부합이 발생하게 된다라는 의미가 되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살펴보셨고요. 그래서 이 4번을 옳게 구성했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지금 5번 지문이 더럽게 어려운 주제예요. 그래서 이게 29회 때, 30회 때 연속 나오게 되는데, 자, 요건 이제 어쩔 수 없이 봐야 돼. 자, 다른 얘기 보지 마시고요. 자, 소유자, 지금 어떤 자재를 제3자의 건물에 부합을 시켰다. 그러면 이제 부합이 발생합니다. 다시 한번 가볼까요? 매수인이 제3자와의 도급 계약에 따라서 매도인에게 소유권이 유보된 자재를 이라고 되어 있죠. 해서 자, 일단은 이건 좀 사안을 단순화시킵시다. 이거 보면 너무 골치가 아파질 것 같으니까 일단 시멘트를 건물에 부합을, 자, 시멘트를 건물에다 붙이게 되면 어떻다? 시멘트는 부합이 발생해서 건물 소유자가 그 소유권을 가지게 된다. 다시요. 이 문장 보시면 골치 아프니까 아예 보지 말고, 자, 누구 것이 됐든 간에 시멘트를 건물에다 붙이게 되면, 증축했다는 얘기입니다. 당연히 어떻다? 부합이 발생하게 된다. 그러면 이제 문제가 되는 게 뭐냐면, 시멘트 소유자가 문제가 되는, 자기 물건 사라져 버렸잖아요. 아까 동산과 부동산이 하나로 결합하게 되면 어떻다? 부동산의 소유자가 그 소유권을 갖게 된다. 건물 갖고 있었는데 누가 다른 사람의 시멘트를 여기다 붙여버렸다고요? 증축을 했다고요? 그러면 시멘트의 소유권은 누구한테 귀속이 된다? 동산이 아니라 바로 건물 소유자에게 귀속이 된다. 이걸 뭐라고 한다? 부합이라고 부르게 된다. 자, 그리고 나서 부합이 발생하면 꼭 발생하는 문제 한 가지. 그러면 시멘트 소유자는 미쳐버리는 거지. 자기의 소유권 자체가 박탈당했잖아요. 자기의 소유권 자체가 박탈당했잖아요. 그럼 팔짱가보다 이렇게 가는 게 아니라 건물 소유자한테 뭘 주장할 수 있다?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다시 갑시다. 자, 건물이 있습니다. 건물이 이렇게 존재하게 되는데 어떤 녀석이, 자, 갑소유의 건물이라고 치고 을이라고 하는 사람이 병소유의 시멘트를 여기다 붙여버렸다. 그럼 일단은 시멘트는 떼낼 수가 없으니까 다 부합의 문제가 발생을 하게 된다. 그런데 이 시멘트 소유자라고 하는 사람은, 시멘트 소유자라고 하는 사람은 건물 소유자한테 뭘 주장할 수 있다?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물론 이때는 선의 무과실이다. 자, 그럼 이제 이 갑이라는 사람이 이 내막을 전혀 몰랐고 자기한테 아무런 잘못이 없으면은 이 사람한테는 뭘 주장할 수 없다?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할 수 없다. 내가 건물 갖고 있는데 어떤 복잡한 사연에 의해서 누가 시멘트를 발라버리고 갔다고 그랬을 때 원칙적으로 나는 이익이 발생했으니까 누구한테? 시멘트 소유자에게 부당이득 반환을 할 의무를 지게 된다. 근데 나는 원인도 몰라, 이유도 몰라, 선이고 내 잘못 하나도 없다. 그러면 선이 무과실은 어떻다? 이때는 부당이득 반환 책임을 지지 않는다. 다시 갑시다. 시멘트를 붙이면 어떻다고요? 부합이 발생한다. 문장 보지 마세요. 문장 보면 오히려 골치 아프니까. 이게 나중에 교재 보면 해설이 이따만 길어. 뭔 소리인지 감이 안 잡히게 돼 있어. 다시 사안 정리면 건물에다가 누가 시멘트를 발라버렸다고요? 그럼 당연히 시멘트는 어떻다? 건물 소유권에 부합하게 된다. 이게 일단 첫 번째 출발점이야. 두 번째, 건물 소유자는 시멘트 소유자에게 뭘 해야 된다고요? 부당이득으로 반환을 해야 된다. 근데 내가 건물 갖고 있는데 어떤 미친놈이 와서 밤에 와서 시멘트를 내 건물에 치러가고 갔다니까? 시키지 않으니까 저걸 누가 하고 갔다고. 근데 나는 전혀 이 내막을 모르고 잘못이 없다. 그러면 이때는 어떻다? 보상하지. 부당이득 반환 청구, 반환하지 않아도 된다. 다시 이건 통째로 그냥 가버리셔야 돼. 그래서 지금 보호사 제3자에게 보상을 청구할 수 있다.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 이게 선의 무과실이면 이 사람한테는 어떻다?
보상을 청구할 수 없다라고 하는 거. 그래서 되게 까다로운 지문입니다. 이게 이제 29회 때 제일 어려웠었고 29회 때 문제는 그런 대로 참을만 해요. 그런데 뒤에 30회 때 이 판례를 다시 한번 출제를 한 바람에 어쩔 수 없이 제가 설명을 드리게 되는 그런 주제가 됩니다. 그래서 자 일단 이 지문은 좀 이따 얘기할 거고 일단 기본 틀부터 가셔야 돼. 동이 있는 전대차와 동이 없는 전대차라는 개념을 비교하게 되면 동이 있는 전대차, 전차인은 임대인에 대해서 마치 임차인처럼 일정한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 그러나 동이 없는 전대차에서 전차인이라는 사람은 어떻다? 임대인에 대해서 어떤 권리도 주장을 할 수가 없다. 이렇게 해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요 정도 개념을 하나 보셨고요. 그 다음 문제 28회 때 문제는 좀 쉽게 구성이 된 것 같은데 이게 보니까 28, 29, 30 연속 나왔어요. 28회 때 문제 살펴보겠습니다. 부합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르셔서 지상권자가 지상권에 기해서 토지에 부속시킨 물건은 지상권자의 소유로 한다. 맞죠? 토지 소유자 입장에서 보면 지상권자는 정당한 권원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니까 거기에 뭔가를 달라붙게 했을 때 당연히 이것은 지상권자 소유가 된다. 정당한 권원에 의해서 토지에 뭔가를 달라붙게 되면 토지 소유권에 부합하지 않고 정당한 권리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그 권리를 취득을 하죠. 2번 적법한 권한 없이 타인 토지에 경작한 성숙한 배추의 소유권은 경작자에게 속한다 해서 키워드 성숙한 수확기에 이르게 되면 경작자가 그 권리를 취득을 하게 된다. 적법한 권한 없이 타인의 토지에 식재한 수목의 소유권은 토지 소유자에게 속한다 라고 되어 있죠. 해서 오른편 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4번 건물 임차인이 권원에 기해서 증축한 부분은 구조상, 이용상, 독립성이 없더라도 임차인 소유에 속한다. 틀렸죠? 건물을 증축하게 되면 증축된 부분은 따로 얘기를 하지 않게 되면 건물 소유권에 부합하게 된다라고 할 것. 해서 자, 이 리을번을 틀리게 했고요. 나머지는 옳게 구성을 했던 사례. 근데 이게 문제를 좀 분석을 한번 해보게 되면 28회 때 나왔던 주제 적법한 권한 없이 타인의 토지에 수목을 식재했다라고 했을 때 이때 이 수목의 소유권은 누구한테? 바로 토지 소유자에게 귀속되게 된다. 부합 얘기였었죠? 이 문제하고 아까 29회 때 문제를 비교 분석을 하게 되면 이거 봐봐요. 토지 임차인의 승낙만을 얻어서 타인의 토지에 수목을 식재한 사람, 이때 이게 적법한 권한 없이 수목을 식재한 케이스가 되기 때문에 이 부분은 어떻다? 토지 소유권에 부합하게 된다라는 의미. 그래서 28회 때 문제를 약간 난이도를 올려서 29회 때 답을 구성했던 사례가 되겠습니다. 어느 쪽이 됐든 간에 전반적인 문제 패턴 자체가 뭐라고요? 하늘 아래 새로운 문제는 거의 없습니다. 약간씩 변형하고 약간씩 난이도 올리는 식으로 구성을 했었고요. 자, 30회 때 문제를 가지고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부합에 관한 설명 틀린 것을 고르시오서 1번 부동산 간에도 부합이 인정될 수 있다. 자, 부동산이 뭐가 있죠? 토지가 있죠.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어요? 건물이 있죠. 또 부동산에 또 뭐가 있어요? 농작물과 수목도 뭐가 된다? 부동산의 일종이 되는 거죠. 착각하시면 안 돼. 토지 건물만 부동산이라고 생각하면 안 돼. 부동산의 정의라고 하는 것은 토지 및 그 정착물이라고 정의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토지, 자, 당연히 부동산, 건물도 뭐가 된다? 부동산. 그리고 외울 게 수목 농작물도 당연히 어떻다? 부동산. 걔들이 뛰어다니진 않거든. 그래서 부동산으로 해석하죠. 그래서 지문이 좀 어려웠어요. 부동산의 정의를 알아야 했던 그런 지문이고요. 2번 지문. 부동산에 부합된 동산의 가격이 부동산의 가격을 초과하더라도 동산은 부동산의 소유자에게 귀속된다 해서 부동산과 동산이 결합이 되면 당연히 부동산의 소유자가 그 권리, 동산의 소유권도 함께 취득을 하게 된다. 자, 부합으로 인해서 소유권을 상실한 사람은 부당이득 요건이 충족되는 경우 보상을 청구할 수 있다. 그래서 답을 미리 외워버려야 돼. 선의, 자, 무과실의 제3자에 대해서는 어떻다? 보상 청구를 할 수가 없다라고 하는 거. 어려운데 그냥 우리 시험 용어이니까 선의, 무과실의 제3자에 대해서 건물에 부합이 된 사안에 있어서 이때는 보상, 소위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할 수 없다라고 했던 거. 자, 그 다음에 4번 질문. 토지 소유자와 사용 대차 계약을 맺은 사용 차주가 자신 소유의 수목을 식재했을 때 수목의 소유권자 사용 차주이다 해서 망할 놈의 새끼들이에요. 자, 앞에 문제랑 한번
비교를 해볼게요. 앞에 문제 이런 거 있었죠. 자, 지금 이제 적법한 권한을 가지고 있는 이런 케이스다. 지상권자가 지상권에 기해서 수목을 식재했을 때, 자, 이것은 정당한 권원을 가지고 있으니까 지상권자 소유가 되게 된다. 정당한 권원 없이 타인 토지에 식재한 수목의 소유권은 토지 소유권에 부합하게 된다. 그리고 아까 29회 때 나왔던 것 중에 뭐가 있었냐면, 이거 있었죠? 임대인, 임차인 나왔었죠? 임차인 얘기 나왔었죠? 자, 가십시다, 용어. 자, 임대인이 있고요. 임대인이 있고, 임차인이 있을 때 누가 빌려줍니까? 임대인하고 임차인하고 누가 빌려주는 거야? 임대인이 빌려주고 빌려 쓰는 사람은 뭐가 된다? 임차인이라는 얘기가 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임대차를 하나 공부했는데 지금 지문 30회 때 지문에서는 뜬금없이 어려웠다니까 문제 좋아. 사용대차라는 개념이 나오게 됩니다. 임대차와 사용대차는 같은 개념이 기본적으로. 근데 우리가 유상이 되는 것을 뭐라 부르고 임대차라고 부르게 되고 무상이 되는 것을 가리켜서 뭐라고 한다? 사용대차라고 부르게 됩니다. 자, 친구가 같이 공부를 하는데 친구야 볼펜 좀 빌려줘 해서 친구한테 빌려줍니다. 그럼 친구가 쓰고 볼펜을 돌려주게 됩니다. 이 관계를 뭐라고 한다? 사용대차라고 부르게 되는 거야. 쓰고 나서 바로 돌려주는 거, 이걸 사용대차. 사용대차는 뭐가 된다? 무상이 되게 된다. 그래서 자, 임대차 얘기를 아까 4번 지문에 한번 깔았던 바가 있었죠. 동의 있는 전대차와 동의 없는 전대차. 그래서 이 지문이 어렵다고. 자, 임대차 얘기를 너무 똑같은 얘기를 하기가 민망하니까 뜬금없이 사용대차라는 지문을 끌고 들어오는 거야. 그러면 빌려주는 사람이 뭐가 됩니까? 사용대주가 되게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빌리는 사람이 뭐가 된다? 사용차주. 이런 식의 용어를 쓰죠. 아까 빌려주는 사람을 뭐라 부르고? 임대인. 빌리는 사람은 뭐라고 한다? 임차인이라고 해서 대차 나와 있죠? 임대차. 임대인을 뭐라 부르고? 빌려주는 사람. 임차인을 뭐라 부른다? 빌리는 사람. 사용대주를 가리켜서 빌려주는 친구. 사용차주를 가리켜서 뭐라고 한다? 빌리는 친구. 이런 용어가 되는 거야. 그래서 이건 임대차일 때 대자, 차자. 요 얘기 하나. 사용대차 하게 되면 유상이냐 무상이냐 요 차이만 있을 뿐이고 자, 빌려주는 사람을 대주, 자, 빌리는 사람을 뭐라고 한다? 차주라고 부르게 된다. 요렇게만 요건 기억을 하시면 되는 거예요. 사용 대주, 사용 차주라는 개념. 요 정도 해서 이게 대차. 그래서 이게 우리 부동산 학개론 공부하다 보면 망할 놈들이 그런 거 나와요. 바로 거기 이제 대출자, 차입자라는 용어가 나와요. 학개론에서 특히 금융론이랑 같이 연계해서 대출자가 있고 차입자가 있다고요. 차입자를 빼고 대출자만 생각하면 이게 대출을 해주는 놈인지 또는 대출을 받는 사람인지 이게 애매하다고. 그래서 대차, 빌려주는 사람을 뭐라고 그러고 대주라고 부르게 될 것이고, 그 다음에 빌리는 사람을 뭐라고 한다? 차주라는 용어를 쓴다. 대출자를 대출해주는 사람, 차입자를 뭐라고 한다? 빌리는 사람. 해서 학개론 할 때도 대출자, 차입자가 짜증나고, 임대인, 임차인은 그래도 잘해. 많이 익숙해 있으니까 굳이 뭐 이런 공부를 안 해도 임대인이 빌려주는 사람, 이건 잘 알 수가 있는데 갑자기 사용대차 나오게 되면 이게 움찔해버리는 거야. 사용대차, 대주를 뭐라고 부른다? 빌려주는 사람, 차주를 뭐라고 부른다? 빌리는 사람. 그래서 지금 가볼까요? 토지 소유자와 사용대차 계약을 맺은 사용차주, 이건 의미가 뭐라고요? 무상임을 전제하고 있습니다. 물론 임대차도 무상임대차 계약이라는 개념도 있어요. 무상임대차가 무조건 불가능한 건 아닙니다. 근데 일반적인 의미에서 임대차는 유상계약으로 평가하고 사용대차는 무상계약으로 해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사용차주가 자신의 소유에 수목을 식재를 했을 때 그러면 토지 소유자와 사용차주 간의 관계를 보면 사용차주는 나름의 정당한 권원을 가지고 있으니까 이 수목이라고 하는 것은 어디에? 토지 소유권에 부합하지 않는다. 이런 얘기가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매도인에게 소유권이 유보된 시멘트를 이라고 되어 있죠. 끄트머리 가야 돼. 부합하지 않는다. 틀렸죠? 시멘트를 운은 나왔잖아요. 그 시멘트를 건물에 달라붙게 하면 어떻다? 일단 부합은 발생하죠? 중간을 보지 마시라고 제가 오직했으면 보지 말라고 하겠어요. 보면 더 헷갈리니까.
자, 시멘트를 어떤 미친놈이 건물에 달라붙게 시멘트 칠을 했다고 그러면 시멘트의 소유권은 어디에 속한다? 건물 소유권에 부합되게 된다. 대신 건물 소유자는 시멘트 소유자에게 원칙적으로 부당이득 반환의 법률에 따라서 이익을, 즉 보상을 해줄 의무를 지게 된다. 근데 아까 미리 외웠던 거 있었잖아요. 선의 무과실의 건물주의 경우는 어떻다? 이때는 보상하지 않아도 된다. 다시요. 사안을 아주 단순화시켜야 돼. 시멘트를 건물에 부합시키게 되면 어떻다? 시멘트는 당연히 건물 소유권에 부합한다. 왜? 동산과 부동산 간의 결합이 이루어지게 되면 부동산의 소유자가 그 동산의 소유권도 함께 취득을 하게 된다. 요건 하나 아셔야겠고, 그 다음에 아까 9회 때 사이드로 구성됐던 주제. 자, 지금 건물주는 시멘트 소유자에게 당연히 어떻다? 부당이득 반환의 법률에 따라서 보상을 해줘야 되는데, 다만 누가 건물주가 선의 무과실이다 라고 한다라면 이때는 어떻다? 보상하지 않아도 된다. 너무나 당연한 얘기를 하는 겁니다. 한번 생각을 해보죠. 내가 건물주인데 어떤 미친놈이 와가지고 여기다 남의 시멘트를 또 다 발라놨다고? 그럼 일단은 시멘트가 떨어지지 않잖아. 그러면 그 시멘트의 소유권 자체가 건물주에게 귀속이 될 텐데 자기는 아무 상관도 없어. 왜 누가 여기다 붙였는지 이해를 못하겠어. 그랬을 때 보상할 이유는 없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얘기는 너무 어렵기 때문에 지금 29회 30회 연속 뽑았던 그 주제거든요. 그래서 이 문제를 접근해 갈 때는 아예 시멘트하고 건물이 달라붙게 되면 어떻다? 시멘트라고 하는 것은 건물 소유권에 부합하게 된다. 한편 건물 소유자는 시멘트 소유자에게 원칙적으로 부당이득 반환의 법률에 따라서 이익을 토해내야 된다. 그런데 말이죠. 뭐가 문제가 된다고요? 바로 선의 무과실의 건물주라면 이때는 시멘트 소유자에게 그 이익을 반환하지 않아도 된다. 어찌됐든 지금 29회 30회 연속 쟁점을 삼아냈던 주제이기 때문에 요건 기억을 해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것도 그래. 읽으면 안 돼. 읽으면 죽어. 시멘트 나와 있고 끄트머리 부합하지 않는다. 이건 너무나 명백히 틀렸다는 걸 알게 되는 거야. 그래서 판례가 됐든 뭐가 됐든 간에 우리가 몇 개 외운 걸 가지고 주어수로 끊어가시게 되면 훨씬 문제를 쉽게 풀 수가 있어요. 어찌됐든 연속 29회 30회 연속 나왔던 주제니까 부합이라는 주제 살펴드렸고요. 그 다음에 자 점유취득시효라는 주제를 봐야 되는데 이 양이 좀 많아요. 잠시 끊었다가 점유취득시효 다시 여기서부터 이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